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고의 노후, 지은이는 야마다 유지, 미국 노년의학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 2015년부터 노년의학 분야로 저명한 미국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베스 이스라엘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시작했고, 현재는 동대학의 노년의학 완화의료과에서 고령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수명이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본인의 건강수명은 남성이 약 72세, 여성이 약 75세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일본인은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누군가의 지원이나 돌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 된다. 마지막 10년까지도 건강하게 자립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5가지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 5M이다. 2017년 캐나다와 미국의 노년의학회에서 최초로 주장했다. 첫 번째 요소, 몸, mobility. 노후에 꼭 필요한 모빌리티는 가동성이나 이동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 즉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 마음, 마인드. 노후에 꼭 필요한 마인드는 마음이나 지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분이나 인지기능, 정신상태 등을 가리킨다. 나이 들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마음 건강에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뇌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몸 상태가 나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세 번째 요소, 약, medications. 노후에 꼭 필요한 medications는 약을 가리킨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늙기 때문에 없던 병이 하나둘 생긴다. 그러다 보면 약이 점점 늘어 다량의 약을 먹게 된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수가 매우 많은 상태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한다. 고령이 되면 이렇게 다약제 복용이 만연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약과의 현명한 동행이 필요하다. 네 번째 요소, 예방, 멀티 컴플렉시티. 노후에 꼭 필요한 멀티 컴플렉시티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안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데 여기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습관병, 암, 감염증,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들 중에는 운이 나빠서 발병하는 질환도 있지만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도 많다. 다섯 번째 요소, 삶의 의미, matters most to me.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관점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는 일도 현명하게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덴마크 연구자들은 유전자 정보가 장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수명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조사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난자와 한 개의 정자가 만나 수정된 수정란이 두 개로 분화하여 태어난 쌍둥이다.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난자가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하여 태어난 쌍둥이다. 일란성은 유전 정보가 거의 100% 일치하는 쌍둥이가 태어나지만 이란성은 평균 50%의 유전 정보만 공유한다.
다시 말해, 만약 유전자 정보로 수명이 결정된다면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 간의 수명이 더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미만 시점에서는 유전자와 수명은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일란성 쌍둥이 간의 수명이 점차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나이가 90세나 100세에 가까워질수록 유전자의 영향이 더 농후해져서 일란성과 이란성 모두 수명이 한층 근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유전자 정보는 수명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의 25% 정도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나머지 75%는 자기 노력으로 어찌 해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느냐는 미래의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화를 이해할 때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있다. 바로 노쇠다. 노쇠란 노화와 관련한 생리적인 쇠퇴를 의미한다. 노쇠 평가는 나이라는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앞으로 생길 신체 기능의 악화나 사망률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이는 같은 70세라고 해도 신체 기능이나 사망률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노쇠는 등급이 같으면 사망률도 비슷해진다는 뜻이다. 같은 80세라 해도 흡사 30대나 40대처럼 팔다리가 튼튼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워 지내는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 체중 감소, 잦은 피로감, 보행 속도 감소, 만성 질환 여부, 신체 활동 감소 등 5가지 항목에서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면 노쇠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65세 이상의 약 10%가 노쇠 상태이고 약 40%가 예비군인 전노쇠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쇠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료실 안팎에서 수많은 고령자를 만났다. 그분들을 통해 느낀 것은 나이가 같아도 노후의 모습은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는 운이나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자신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 근육세포는 수명이 매우 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기간은 평균 15년 정도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요즘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건강 키워드가 바로 근육이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노후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자에게도 근육 운동을 적극 권장한다. 근육 운동은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포 내부에서 근육의 발달과 수축을 돕고 근육의 부피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섬유를 다량으로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근육량 감소는 50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근육 사용에 따른 자극 반응이 감소하며 근섬유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둔화하기 때문이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근감소증은 독립된 사망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은 50% 남짓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오직 신체 활동과 운동, 적절한 단백질 섭취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10일간 누워 지내면 단 10일 만에 근육량이 무려 평균 1kg이나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다. 일반적인 남성의 근육량이 대략 20kg이라고 하면 단 10일 만에 5%의 근육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근육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소실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육을 쓰지 않으면 하루에 0.3%에서 최대 4% 정도까지 근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근육의 양뿐 아니라 근력도 거의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살다가 한 번쯤은 이런 현상을 경험했을 수 있다.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며칠 동안 앓고 나면 어딘가 몸이 약해진 느낌을 받은 경험 말이다. 아직 다 낫지 않은 탓일까 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근육량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귀찮다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1년에 걸쳐 잃는 근육량을 불과 며칠 만에 잃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평소에 몸을 자주 움직이는 일이 근육 노화 예방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육 위축을 의학 용어로 불용성 근위축이라고 한다. 불용성 근위축은 예방이 가능한데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아주 많은 사람을 자리보존하게 만든다. 나이 들어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낙상이다. 한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20에서 30%가 1년에 1회 이상 넘어진다고 한다. 80세 이후에는 그 비중이 10%더 증가한다. 한층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또 넘어진다는 점에 있다. 또한 넘어진 적은 없지만 발부리가 2회 이상 걸린 적이 있다면 다음 해에 넘어질 확률이 2.3배 높아진다고 한다. 낙상이 초래하는 문제는 불안만이 아니다. 부상이나 골절을 비롯해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부를 위험이 있다. 고령에는 한 번의 낙상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일도 있다. 골밀도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1년에 약 0.5%씩 감소한다. 특히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폐경을 맞이하면 골밀도의 감소 속도는 한층 더 가팔라진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뼈 건강을 저해하는 비타민 D 결핍증이 많은데 이건 역시 골밀도 감소를 가속하는 원인이 된다. 운동 습관이 없거나 고령자일수록 중력을 가하는 운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므로 뼈에서 칼슘이나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쉽다. 그러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엉덩방아를 찢기만 해도 등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가벼운 외상뿐 아니라 심지어 기침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 있다. 걷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릎 통증이다. 무릎 통증의 원인 중에서 노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질환은 무릎 골관절염이다. 무릎 골관절염은 나이가 가장 주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외래로 102세 여성이 찾아왔다. 복용 중인 약은 변비약뿐으로 지금까지 병다운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70세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었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서 진료실을 방문했다. 나는 나이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진료 기록부를 확인했지만 틀림없이 102세였다. 내가 조금 놀란 얼굴을 하자 여성은
마음은 아직 22살이에요 하며 웃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여성에게 물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세세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일까요? 함께 내원한 손자는 할머니는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테이크를 드세요 라고 덧붙였다. 102세에 스테이크를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노후였다. 나이가 들면 대개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붉은 고기나 비계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연령 증가가 곧 노화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느낀 순간이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70세에 굉장히 쇠약한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미국에서 평균 나이가 85세인 참가자 1677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다. 다수의 고령자가 포함된 실험이었기에 모든 사람의 측정치가 조금씩 쇠퇴하는 결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중 50% 정도인 891명은 그 기능을 유지했다. 기능을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더니 지병이 많지 않고 혈관 위험 인자가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혈관 위험 인자란 이상 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을 가리킨다. 혈관 위험 인자로 발생하는 질환은 자각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왜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처럼 혈관 위험 인자는 노화와도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실제로 심장병,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은 노화의 진행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에서도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7년간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연령 증가를 심각한 질환에 걸리지 않고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30대에서 50대까지의 경제 상황이었다. 경제 상황이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성공적인 연령 증가와 관련이 컸다. 이 연구에는 연간 수입이 약 1,000만 원 정도부터 약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입이 가장 적은 그룹과 가장 많은 그룹 사이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경제 상황이라는 요인을 제외하면 금연, 건강한 식생활, 운동 등이 관련이 깊었다. 30대에서 50대까지는 대체로 심각한 질병도 없고 신체 변화도 크게 두드러지는 시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축적된 것들이 결국 노후의 신체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젊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 건강한 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 첫 번째 M으로 소개한 이동성, 모빌리티를 노후에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운동이다. 위험성 저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운동은 사망,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을 낮춘다. 그리고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 적어도 8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떨어뜨린다.
한편 정적인 생활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운동은 발병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비롯해 인지 기능, 생활의 질,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다. 운동에 관해 말하다 보면 그럼 운동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운동은 조금만 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몇몇 연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그 중에서 주말만이라도 운동을 시작해보자 라고 결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연구를 소개한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40세 이상 약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 주말에만 합계 150분 정도 하는 사람, 일주일에 3회 이상 합계 150분 넘게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이때 운동에 포함된 항목의 강도는 워킹, 가벼운 수영, 잔디깎기 정도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과 주말에만 하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약 60에서 70% 감소했다고 한다. 평일엔 바빠서 힘들지만 주말엔 운동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걸음 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다. 하루당 걸음 수가 2,000보에서 4,000보, 6,000보로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걸음 수 이후부터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적어도 1만 보까지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 그런가 하면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다는 의견에 반기를 드는 연구도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로 21세에서 98세에 이르는 66만 1000명의 약 14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동량과 사망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래프를 보면 가장 많이 권장되는 최소 운동량은 주당 7.5 매츠 시간이다. 매츠는 운동 강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위다. 쉽게 설명하면 7.5 매츠는 가벼운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한다는 뜻이다. 이는 조깅이나 수영을 일주일에 1시간에서 90분 정도 하는 운동량에 해당한다. 권장 운동량인 7.5 매츠에서 주당 운동량을 2배, 3배씩 늘려갈수록 사망 위험은 점점 낮아진다. 하지만 10배 이상 늘리면 사망 위험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영을 예로 들면 일주일에 60분에서 매일 40에서 50분까지는 운동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건강 효과가 상승하지만 매일 100분을 넘어가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많은 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합처럼 여러 운동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운동으로 7.5 매츠를 목표로 할 때 가벼운 워킹이나 청소기 돌리기라면 주 150분 정도의 운동량이 필요하다. 조깅처럼 강도가 높은 운동은 주 1시간 남짓만으로도 목표치인 7.5 매츠에 도달할 수 있다. 운동은 종류나 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속성이다. 즐거우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다. 운동은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노년층에게 운동이 절실한 이유는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잘 쓰기 위해서다. 변기에서 잘 일어서고 집안에서 무리 없이 이동하며 필요한 물건을 쉽게 옮기는 등의 일상생활은 그만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운동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1990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90세 노인들의 고강도 근육 훈련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고령자도 근육 운동을 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90세를 넘긴 남녀 9명을 대상으로 8주간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시켰더니 근력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향상된 것이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잘 지키면 최소 10년은 젊게 사는 셈이 된다. 노쇠 예방을 위해선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걷는 운동과는 별개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과 한 발로 버티기 같은 균형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운동은 무릎 통증도 예방해준다. 뇌의 부피는 65세 이후에 이마엽과 관자엽을 중심으로 1년에 약 7제곱센티미터씩 감소한다. 뇌는 60세 이후부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가속한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말을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다. 노화로 뇌가 쪼그라들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다. 문제는 그보다 심각한 인지 기능의 저하, 즉 치매가 왔을 때다. 치매의 원인 중에서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이다. 알츠하이머 병은 엄밀하게는 아직 원인 불명의 질환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도 적지는 않다. 이를테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노인반이라고 불리는 침착 물질이 비교적 발병 초기부터 확인되는데 주요 구성 성분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뇌세포에 대해 독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물질이 쌓이면 세포가 죽으며 뇌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치료하는 몇 가지 약물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약이 실패로 끝났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다. 이른바 뇌경색이나 그보다 더 작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고령자 우울증은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무심코 넘겨선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40% 이상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연구도 있다. 실제로 특별한 지병이 없는 건강한 고령자는 오히려 일반 성인보다 우울증의 발병 빈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증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은 인지다.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노인 우울 척도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노인 우울 척도.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하면 됩니다. 1.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2. 생활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까? 3. 자주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4.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보다 집에 머무는 편이 좋습니까? 5. 지금의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1번은 예, 2번에서 5번은 아니오가 우울 증상이 없는 사람의 답변이다. 만약 1번의 아니오나 2에서 5번의 예가 합해서 2개 이상이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 자세한 질문이 이어진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한 번쯤은 운동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 운동은 여러 관찰 연구를 통해 치매 위험과 역의 상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찰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특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관찰 연구란 연구 대상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구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어느 쪽에 치매가 많이 발생하는지 대조하는 연구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대상자에게는 따로 운동을 권하지는 않고 단지 운동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그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쪽에 치매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면 운동과 치매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얼핏 운동을 해서 치매가 감소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치매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병치레가 잦아서 운동을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운동을 해서 치매가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음주나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따라서 운동이 아니라 음주나 흡연 정도가 치매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운동과 치매 사이에 제3의 인자, 즉 교란인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찰 연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입 연구라고 불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을 정리하면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치매가 적어 보이지만 운동을 해서 치매가 예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가 된다. 한편 운동을 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신경세포 재생을 늘리고 신경세포에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운동 효과는 치매 문제뿐 아니라 심폐기능 향상 등으로도 이어진다. 치매 예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 습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면이다. 잠과 관련해 주로 하는 얘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머리를 쓰지 않게 되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2021년 4월에 보고된 수면과 치매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의 특징은 8,000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추적한 데 있다. 대상자를 50세부터 25년간 추적하며 수면 시간에 따른 치매 발현의 차이를 확인했다. 수면 시간은 50세, 60세, 70세 시점의 데이터를 각각 평균한 값이다.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을 단시간 수면, 7시간인 사람을 통상 수면, 8시간 이상인 사람을 장시간 수면으로 분류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년과 노년에 통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7시간까지 확인되었다. 7시간 이상부터는 횡보한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 된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 뇌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음식이나 식사법일 것이다. 아쉽게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단일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식사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범위가 넓으며 꼭 한 가지 식사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식사 재료로는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이 포함되고 지방 섭취원으로 올리브유가 들어간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의 양까지 섭취를 권장하고 이른바 붉은 고기라 불리는 쇠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부른다. 지중해식 식단은 식품 구성이나 영양 균형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건강과 연결해 활발히 연구되는 식사법 중 하나다. 실제로 한 관찰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덜했고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낮았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중해식 식단의 효능을 밝히기 위해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혈관 질환과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실험이었다. 이 실험에는 평소의 식사 성향과 무관하게 55세에서 80세에 이르는 남녀 7,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를 무작위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쪽은 지중해식 식사를 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지방만을 억제한 일반식을 하게 했다. 이후 동맥경화와 관련된 심근경색 같은 질환 발병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지중해식 식사를 한 그룹에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질환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중해식 식사는 치매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중해식 식단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사를 거의 매끼 하는 사람, 절반 정도 하는 사람, 그리고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앞에 두 그룹이 지중해식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지중해식 식단과 우울증 감소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80세 여성 D씨는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자다. 그는 10여 년 전에 남편을 잃고 딸 내외와 함께 셋이 지내고 있었다. 80세가 되어서도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다닐 정도로 다리와 허리가 튼튼했다. 어느 바쁜 날 처음으로 D씨를 만났다. D씨가 병원을 찾은 이유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서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복통이 있거나 변의 색깔과 형태, 물기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조금 더 문진을 해보니 심장과 신장에 지병이 있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도 다닌다고 했다. 다니는 병원은 총 3곳, 진료과는 모두 5개였다. 약 수첩을 살펴보니 모두 합해서 20종류 이상의 약을 먹고 있었다. 개수로 따지면 하루에 40정이 넘었다. 20종류가 넘는 약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약 수첩을 보니 일주일 전에 종합 감기약을 처방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제야 대략적인 상황이 이해되었다. 컨디션 회복과 유지를 위해 챙겨 먹은 감기약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 종합 감기약에는 분명 감기의 여러 증상을 한꺼번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졸음이나 나른함, 식욕 감퇴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D씨는 어딘가 조금 나른해 보였다. 딸에게 물었더니 평소에는 지금보다 더 활달하고 말도 잘하는데 한동안 기운이 없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기에 감기 후유증이라고만 여겼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나른함도 충분히 약의 영향이라고 판단할 만했다. 천천히 약 수첩을 살펴보고 있는데 D씨가 이렇게 약 수첩을 보여달라고 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이 약 수첩을 모든 의사가 확인했다면 이렇게나 많은 약을 처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특히 고령의 환자를 보는 의사라면 최소한 복용 중인 약 목록 정도는 확인한 후 약물을 처방해야 한다. 바로 감기약을 중단시킨 다음 나머지 약들도 조금 정리했다. 그 후 수개월에 걸쳐 약을 절반 정도로 줄였다. 매우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을 되찾는 D씨를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혹시 폴리파머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폴리파머시란 두 단어를 합성한 말로 환자가 많은 약을 먹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다약제 복용을 뜻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분의 1은 5종류 이상의 약을 매일 먹는다. 미리 밝혀두지만 다약제 복용이 꼭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종류나 6종류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필요한 약은 먹어야 한다. 문제는 약의 종류가 늘수록 부적절한 처방이 섞일 위험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또한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여 약 종류가 늘어날수록 약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은 커지고 효과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이처럼 부적절한 약 사용은 없는지, 약물 상호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입원 사유 중 1.4%가 약 부작용이었고 그중 28%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약 30%는 예방할 수 있었던 부작용, 다시 말해 앞에서 지적한 처방의 악순환처럼
필요 없는 처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약의 숫자는 증가하기 쉽고 불필요한 처방이 발생할 위험은 모든 상황에 잠재되어 있다. 먼저 주치의와 단골 약국을 정하자. 한 곳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혹여 의사가 실수하더라도 약국에서 그 실수를 발견하기 쉽다. 주치의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일단 주치의로 가장 적합한 전문 분야는 내과, 일반내과, 종합내과, 종합진료, 가정의학과 등이다. 해당 진료과나 병원에 가본 다음 말하기 편하고 믿음이 가는 곳을 정해 꾸준히 다니다 보면 자연히 그곳의 의사가 주치의가 된다. 주치의를 만드는 과정은 친구 사귀기와 비슷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지로 다닐 필요 없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된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한 군데의 의료기관을 정해야 한다.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다 보면 믿을 수 있는 주치의가 탄생하게 된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 관한 모든 건강 정보가 빠짐없이 주치의나 단골 약국에 전달되게 해야 한다. 의료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다. 보충제의 위상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자. 보충제 사용은 특히 고령자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이 한 가지 이상의 처방약과 한 가지 이상의 보충제를 상시 복용한다. 그렇다면 보충제의 대표격인 비타민제를 놓고 생각해보자. 비타민 부족은 실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까? 대부분은 필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규칙적으로 일반적인 식사를 한다면 비타민 부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일하게 결핍 문제가 많이 보고되는 것은 비타민 D다.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은 이상하지 않지만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보충하고 있다면 이는 부족하지 않은 비타민을 보충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모든 면에 효과가 있어 보이는 멀티비타민 보충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의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성별이 같고 연령이 유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멀티비타민을 투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심혈관 질환 및 암 발병 빈도와 사망률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다. 그 결과 모든 지병이 발병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로선 효과가 없는 쪽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령자일수록 영양 보충제를 먹어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네 번째 M은 다중복잡성, 멀티 컴플렉시티에 대한 예방이다. 다중복잡성은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일컫는다.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80%에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이 있고 50%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 및 그 예비군은 각각 1,000만 명에 달한다.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의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는 일이 많아진다. 그렇지만
전혀 병에 걸리지 않는 고령자도 있다. 어느 날 외래로 90세 여성이 혼자서 찾아왔다. 지금까지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 말고는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다. 나는 환자 나이를 고려해 어느 정도는 뼈에 이상이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정말 무병장수하는 분이 있구나 하고 감탄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다. 통계를 보면 후기 고령자의 60% 이상이 복수의 만성 질환을 앓지만 10에서 20%는 만성 질환이 없다. 게다가 80대를 정점으로 해서 90대가 되면 오히려 질환이 없는 사람과 적은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진다. 분명 장수 자체는 유전자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비교해 보았더니 100세까지 사는 사람과 일반인 사이에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 개수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유전자의 도움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이 더 크게 좌우한다. 결국 젊어서의 생활 습관이 만성 질환의 정도를 결정하고 만성 질환의 정도가 노년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다. 노인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면 100세나 100세에 가까운 환자를 진료하는 일이 적지 않다. 100세가 되어서도 자기 발로 찾아와서 묻는 말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환자를 만난 적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 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한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인생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 대처하기보다 건강할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예방의료가 더 강조되는 이유다.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의료를 예방의학이라고 하며 예방의학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검사다. 이러한 검사를 선별검사라고 부른다. 이상을 찾기만 할 뿐 진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2차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고 하여 모두 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나라에서 권장하는 암 검진은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5종류다. 이 가운데 이론의 여지가 많은 게 폐암 검진이다. 흉부 X선 검사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인류의 진화와 번영의 역사는 예방접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출현하고 아이들에게 널리 접종하는 과정에서 인류를 위협해온 감염증이 대부분 극적으로 감소했고 그 중에는 근절된 것도 있다. 이 점이 인류의 수명 연장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예방접종은 집단 면역을 통해 사회 전체를 지켜왔다. 백신 기피 현상은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었다라는 역설이 있다. 다수의 효과적인 백신이 출현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증이 주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대인은 그 고마움을 체감할 수 없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백신은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이 통하게 된 것이다.
실제론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맞아서 퇴치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백신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렸을 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에 걸쳐 크든 작든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그 수혜는 좀처럼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감소해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 잠시 확인해 보기로 하자. 1.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시대의 필수 품목이 되었다. 갱신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독감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맞는 백신이 될지도 모른다. 2. 독감 백신. 독감은 매년 그 양상이 달라지므로 유행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새로 맞아야 한다. 독감 백신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다. 3. 파상풍 백신. 파상풍 백신은 10년에 한 번 업데이트해야 하는 백신이다. 파상풍을 일으키는 세균은 자연계의 흙 속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은 감염증이지만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4. 홍역과 풍진 백신. 홍역과 풍진 백신은 기본적으로 어려서 맞는 백신이지만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된 것은 홍역 백신이 1978년 10월부터 풍진 백신은 초반에 여성에게만 접종이 이루어졌다. 자신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혹은 항체 수치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모를 때는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 5. 대상포진 백신.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에게 필요하다. 예방접종 효과가 매우 높아서 대상포진 예방에 90%가 넘는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6. 폐렴구균 백신. 폐렴구균 백신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나 천식이나 폐기종 같은 지병이 있을 때는 65세 미만에도 장려된다. 7. HPV 백신, 즉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HPV 백신은 어려서 맞지 않았다면 적어도 26세까지의 남녀에게 권장된다. HPV 감염증은 자궁암으로 이어지는 감염증이다.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은 접종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크니 따라잡기 접종을 통해 실시한다. 8. 그 밖의 백신. 해외여행을 갈 때 방문하는 나라별로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다. 자신이 방문하는 나라에서 어떤 감염증이 유행하고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 갈 때 권장되는 백신 중에 빈도가 높은 것은 A형 간염 백신과 광견병 백신 등이 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이어 마지막으로 질병 예방의 중요한 요소는 생활 습관이다. 질병을 예방하는 식사법으로 잘 알려진 것에는 대쉬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이 있다. 먼저 대쉬 식단은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즉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이요법의 약자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고 염분과 붉은 고기, 단 음식을 삼가며 일일 지방 섭취량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저염, 저당, 저지방으로 식이섬유를 비롯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식사법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했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이 식단을 꾸준히 수행한 중년 여성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 위험이 감소했다. 대쉬 식단은 따라하기 쉽고 영양 밸런스가 높으며 체중 감량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과 심장병을 예방해준다는 점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즐겨 먹는다는 점이다.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서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으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사법이라 할 수 있다. 지중해식 식단은 의료진이나 대중매체가 건강에 도움되는 세계 최고의 식단을 꼽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기로 유명하다. 대쉬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은 기본적으로 가공식품, 정제곡물, 단 음식, 설탕이 든 음료 섭취를 배제한다. 두 식단이 다른 식사법과 차별되는 큰 이유는 병을 예방하는 식단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데 있다. 대쉬 식단은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였고, 지중해식 식단은 무작위 임상 시험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 최후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의 약 70%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다. 가령 감염증으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혈압이 떨어져 뇌의 혈류가 부족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게 되면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어진다. 또 갑자기 뇌졸중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게 되면 그날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당신을 대신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당신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의사를 결정하게 될까? 첫째는 당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가족이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내린 결론을 근거로 한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를 대변한 사람의 약 절반은 자녀이고 배우자가 30%, 그 밖의 친족이 1%로 혈연 관계인 가족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의사결정의 근거는 사전 지시서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67.6%가 사전 지시서를 갖고 있었고, 사전 지시서가 있는 환자일수록 환자의 평소 가치관에 부합하는 임종기 돌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입니까? 라는 질문에 의료인, 환자, 그리고 최근에 환자를 잃은 가족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들의 대답을 통해 좋은 죽음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가 드러났다. 1. 통증이나 그 밖의 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없다. 2. 명확한 치료 방침이 결정되어 있다. 3. 임종 직전이나 사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4.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인생에 대한 회고를 완료한다. 5.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에게 공헌한다. 6.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긍정감을 지닌다. 호스피스란 완화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에는
5천 개 이상의 호스피스가 있고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이 새롭게 호스피스를 이용한다. 이 숫자는 각종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가 2020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다소나마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은 67.4%였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7%였다. 또 삶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으로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상위를 차지했다. 5번째 M인 Matters Most to Me는 어쩌면 5M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지도 모른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당신의 삶의 의미를 훼손한다면 당신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삶의 의미에는 모든 의학적 근거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내가 일본에서 일할 때 어떤 농가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철들고 나서부터 내 삶에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담배 덕분에 돈을 벌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담배 몇 모금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담배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물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담배는 내 인생 그 자체입니다. 평소에 나였다면 분명 금연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분 앞에서는 금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담배가 인생 그 자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 앞에서 처음 보는 의사가 늘어놓는 알량한 건강 상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애연가에게 담배를 계속 피우라고 권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 삶의 의미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 삶의 의미 그 자체가 건강이나 장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0명가량 되는 고령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와 삶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두 가지 모두 없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상생활의 자립도도 높았다고 한다. 나이를 먹는 것은 살아간다는 뜻이다. 나이 들기를 부정하는 것은 살아가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이 때문에 혹은 아직 젊으니까 같은 말에 자신의 사고가 멈춰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나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나이와 상관없는 자신만의 것, 자신만의 삶에 눈떠야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또 다른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화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난다. 이는 누구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노화는 다르다. 노화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 최고의 노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